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디지털 헬스케어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미 많이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말인지,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할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다음 연자분들께서 원격 의료라든지 AI를 좀 다룰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 섹션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현재 이제 서울 아산병원 통합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조금 뭐 진료만 하다기보다는 투자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들 조금 많이 만나면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윤석열 차기 대통령 후보께서 대통령께서 이제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5대 메가테크로 지정했던 정책집 보면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야 할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의료 AI,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의료 AI가 전반적으로 계속 허가들도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영역들, 뭐 의료 영상뿐만 아니라 병리, 음성, 신호 아주 모든 영역에서 우리 마치 전기처럼 품목들 모두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의료기관뿐만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빅테크 업체들, 삼성,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선보사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불법이 됐던 비대면 진료들도 이제 한시적이나마 이제 합격하고 있어서 많은 사용자들과 의료기관 경험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제가 좋아하는 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이제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나타나는 것들은 기존 넌 트래디셔널 플레이어들 결국 이제 통신사, 테크 업체들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강조하는 건데 결국 돌봄의 주체들이 이제 병원에 점차적으로 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홈케어 쪽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하우스피탈이라고 호스피탈이 아니라 하우스피탈로 아마 2025년에 되면 초고령 사회로 될 텐데 그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이게 큰 흐름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의료진들 조금 싫어하는 말씀인데 결국 패션 센트릭, 컨슈머리즘이 조금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분명히 이제 도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의료 인력이라든지 이제 밸류 베이스드로 하는 것들이 이런 영역들의 좀 전환들을 좀 꾀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디지털에서 어떤 것들인지 관련 통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냐? 그런 건 아니죠. 예전부터 있던 말입니다. 예전에는 뭐 ELS, ULS,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이렇게 영역이 됐다가 전반적으로 그 영역들이 확장하고 넓어지는 개념으로 그다음에 진단 치료에서 한정됐다기보다는 예방,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의료인 환자라고 국한됐던 부분들이 이제 일반인, 그다음에 다양한 기업들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빅테크 업체들도 뭐 전자업체, 선보사들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고 기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뭐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융합되고 있고 건강관리를 해서 개인 중심의 건강관리 생태계다. 이걸 조금 이제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WHO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합니다. 넓은 광범위한 범위고 ELS, 모바일 헬스, 결국 모바일과 전자에 관한 것들이 융합된 부분들인데 주로 어떤 걸 다루냐? 빅데이터, 지노믹, 인공지능을 다룬다. FDA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광범위한 범위다. 결국 그러니까 정의를 딱 하나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IT 기술, 그다음에 웨어러블 기술, 그다음에 텔레메디슨,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같은 걸 쓰고 있더라.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 3년 전에 나왔던 정의인데 결국 중요한 건 융합이라는 거죠.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IT 기술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 환자 맞춤이 되어야 되고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강도 증진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결국 이 기술의 범위는 많이 보시겠지만 작년에 없던 기술이 올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들이 굉장히 좀 가변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다. 다이내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용어들은 앞으로 보실 용어들 디지털 헬스, ELS, US 다 같은 용어입니다. 뭐 미래의학, IoT 헬스, 스마트 헬스 같은 걸 보면 되고 관련 사업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죠. 메디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들, 원격 의료, 모니터링, 인공지능, 뭐 PHR, 웨어러블 디바이스, 메타버스 관한 것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다 여기서 다루는 산업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전 표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원격 의료, 모바일 헬스, 데이터 이렇게 4가지 영역들을 디지털 헬스 영역으로 봤었었는데 점점 더 늘고 있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예전에 없던 디지털 세라피틱스, 디지털 치료제, 그다음에 뭐 VR, AR 같은 부분들도 늘어나고 슬립테크 같은 것들도 이제 디지털 헬스의 범위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들 같은 것들은 한 곳에 정의할 수 없고 계속 늘어나는 범위다. 그래서 의료와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큰 범위 안에서 결국 융합되고 특히 이제 원격 의료, 디지털 치료제 이런 부분들은 좀 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통계 잠깐 보실 텐데 조금 이제 화면이 흐려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책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작년에 이제 조사를 했었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가 막연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이제 80%가 넘었고요. 특히 이제 만성 질환자 쪽에서 많았다. 써봤던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한정돼 있습니다. 이제 웨어러블 기기들, 아마도 와치 같은 거겠죠. 뭐 애플 와치, 이제 뭐 갤럭시 와치 같은. 그다음에 모바일 앱들 정도로 썼었고, 나머지 인공지능은 좀 써본 비율을 적고, 해본 것들 중에서는 만족도는 60%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같은 건 뒤에서 했지만 결국 접근성과 이런 부분들은 늘어날 것 같지만 앞으로 이제 의료 사고라든지 이런 책임성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 유전자들도 개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인공지능도 결국 진료 프로세스를 빠르게 할 거다. 다만 기계랑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성적으로 이제 면대면이 아니니까 대면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앞으로 늘어날 거다.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자, 만성질환 쪽 결국 자주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미 코로나 때 뭐 재택치료 하신 분들은 그걸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우려되는 것들은 뭐 기기에 대한 문제들,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제 뒤에 이제 메디블록에 이제 이유설 대표님이 그런 걸 말씀 주실 텐데 어디다 보관할 거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조사입니다. 아까는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봤었고요. 이거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약간 세부학 차이가 조금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봤더니 뭐 상급종합병원 개원과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좀 봤었었고요. 역시나 비슷하게 아까 80%가 국민들이 필요했었는데 뭐 의료진들도 거의 뭐 90% 이상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걸 이제 동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원들은 만성질환, 거의 국민들 일반 조사랑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만성질환, 그다음에 질병의 위험 단계, 질병이 오기 전에 예측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필요할 거다. 이런 게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좀 만족하는데 좀 보시게 되면은 디지털 치료기계,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뭐 유전체 검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좀 덮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사용 경험들이 좀 적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도입을 한다고 하면 어떤 걸 먼저 도입할 거냐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 정보 수집하고 모니터링한다. 그것이 원격이든 뭐 그냥 모니터링이든 그다음에 교육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진료 프로세스 가는 부분들, 예약하고 수납하고 이런 부분들 좀 간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물에 관한 부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 이제 원격 진료라든 이런 부분도 차차 CDS 같은 이제 의사 지원 결정 도구 같은 것들도 차차 지원하면 좋겠다는 게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뭐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크게 보면은 정보 수집하고 교육하고 진료 플로우들하고 약물 오남용도 이런 부분들이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해결되면 좋겠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보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료인들과 일반인들의 접점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니즈가 있다 하더라도 의료인들이 아직 쓸 준비가 안 됐으면 적용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결국 아까 말했던 페이션트 센트릭, 환자 중심, 컨슈머리즘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의료진들도 앞으로 환자 편리성으로 향상하고 업무 효율성이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우려하는 상황들도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결국 이제 비대면 이렇게 좀 직접 보지 못하고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은 그런 기술에 따른 오류라든지 의료사고 위험성, 개인 정보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이제 대표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개발해 주시고 해야만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제 데이터 신뢰성들, 뭐 이제 뒤에 이제 이윤설 대표님께서도 뭐 말씀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은 제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사용하면서 실제 진료, 그다음에 교육, 연구 예들을 하나씩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디지털 헬스케어 현재와 미래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특히 이제 진료 부분보다는 진료는 아무래도 법 규제에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진료보다는 교육의 연구 얘들 보면은 좀 그런 미래 부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가 가능하면 30분 내로 강의는 끝내고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조금 다채롭게 좀 받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강의하실 분들이 있어서 겹치는 부분들 빼고 제가 주로 비대면 진료, 의료 AI를 간략하게만 좀 설명할 거예요. 주로 이제 디지털 치료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 뒤에 이제 뭐 메타버스에서 관심 있는 그 부분 조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디지털 스케일을 이용한 진료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 이런 섹터에서 조금 7개 sek터죠. 비대면 진료, 의료 AI, 치료제, 클라우드 EMR,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환자 모니터링, 그다음에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부분들, 수술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앞으로 쓰일 것을 보고 있고요.
비대면 진료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서 감염법 때문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돼 있고요. 현재도 원격 진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의사와 의료진 간 다 허용됐지만 의사 환자 간에서는 불허했다가 이제 허용되고 있는 거죠. 이게 작년 11월 데이터인데 지금 더 늘었습니다. 여기 보면 275만 건인데 작년 12월 기준 300만 건이 이미 비대면 진료. 이 비대면 진료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원격 플랫폼 플러스 전화 진료입니다. 아직까지는 전화 진료를 조금 더 의료진이 편하게 계세요. 그래서 전화 진료를 통한 비대면 진료도 이 원격 의료에 포함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걱정과는 달리 재진 환자 비율이 조금 높고 있고요. 1차 의료기관에서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연령대도 고령 환자들, 그다음에 서울, 경기, 대구, 만대 여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가 많이 있던 지역들이죠. 네, 이런 부분들 좀 보시게 됐고 주로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 질환 환자들 쪽에서 조금 아무래도 조금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계속 피크를 치고 있는데 이제 하고 좀 조절된다면은 이 데이터들 얼마큼 아마 이 재택 치료 때문에 굉장히 요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일 거 예상이 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리얼 데이터를 굉장히 좀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리뉴얼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 보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올 1월 기준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업체들의 현황인데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이거 더 늘었습니다. 20군데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1위 업체는 이제 닥터 나오는 데서 제일 많고 있고 대부분 다 약배송 이제 약사분들 대부분 반대하시는 요 약배송을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기고 있고 근데 이제 업체들마다 이거를 조금 차별성을 두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의료법이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갈 것인지 코로나19가 이제 뭐 다 한시적으로 했던 법들이 코로나19가 종료되면 이 플랫폼 업체들이 어떻게 남을 건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은 이제 과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대면 진료에 관한 쟁점들은 크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먼저 안전성 효과성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시범 사업 뭐 2015년에도 있었고 다양한 시범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제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보지만 아직 의료인들은 안전성 효과성을 또 더 봐야 한다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는 요번에 이제 이 팬데믹 때 있었던 그런 리얼 데이터를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대상군들. 당연히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 업체들은 모든 도시인 모든 환자를 다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최영 의원실에서 작년에 나왔던 법안 중에 일부인데 그래서 대면지를 보완하고 대리 처방자, 교정시설, 의료 사각지대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안을 이제 제출하는 상태죠. 그다음에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의료인 책임 명확하게 하고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1차, 2차, 3차 의료 전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의료 전달 체계에 미친 영향들을 미리 이제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정말로 그 데이터 들었을 때 우려했던 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제 독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1차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1차 기관을 못하는 부분들을 비대면 할 수 있다. 그런 걸 입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 비용을 요새 여러 시민단체 선생님들도 좀 이런 의견을 주는데 의료 비용 혹시 늘리진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제가 경험했던 예들만 할 건데 의료 AI 주로 현재는 의료회에서 일부 병원들, 특히 이제 상급종합병원 일부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마 책자에는 없을 거죠. 환자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인데, 이제 이런 환자가 왔었어요. 엑스레이 갑자기 이제 담배 안 피시고 갑자기 기침해서 왔었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상이 있나 보다 좀 애매한데, 이걸 이제 뭐 루닛이라는 회사에 이제 의료회를 돌게 되면 이 부분이 이런 히트맵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라이터 로우럽 쪽에 뭔가 보인다, 노들이나 결절이 보인다 해서 실제 CT를 찍었더니 CT를 찍었더니 이런 종기가 보였고 이걸 이제 조직 검사에 최종 폐암이 진단됐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좀 우리나라 진료 같은 데서 놓치기 쉬운 케이스들, 특히 암같이 일찍 조기 진단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을 의료 AI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폐뿐만 아니라 유방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진료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조금 애매해서 이런 의료회를 돌리면 이런 히트맵 통해 가지고 레프트 로어럽죠. 좌하엽에서 뭔가 있었고 이걸 이제 발견했던 케이스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없던 부분에서 레프트 어퍼러 좌상엽 쪽에 노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실제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뒤에 이제 퍼즐 AI라든지 다양한 쪽에서 연자들께서 하실 거 제가 넘어가고요. 제가 조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 디지털 치료제, 정식 명칭은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를 보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조금 오해할 수 있지만 일종의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는 건 아니고 주사나 먹는 것들이 아니라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치료 기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됐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식약처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이런 가이드라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면서 환자한테 임상적으로 진단 치료를 할 수 있고 근거가 있는 기반이 되면 우리가 디지털 치료기기 또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직 이런 근거들이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을 다 통과하는 업체는 없고 지금 진행 중이고 아마도 올해 제1호 업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이제 수가에 관한 부분들도 좀 있게 되겠고요. 이게 임상이 돼야 수가에 관한 논의들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불면증, 니코틴, 알코올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식약처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춰서 이제 할 수 있겠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임상 없이 이제 시판할 수 있도록 좀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GMP에 관한 시설, 결국 이제 의료기기 있다 보니까 이런 GMP에 관한 부분들 좀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로 임상 시험하는 업체들 명록이 되겠건 8군데고 대부분이 보면은 정신건강 의학들, 인지행동 치료에 관한 CBT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근거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먼저 시작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필요한 것들은 만성질환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더 연구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가 정말로 이제 업체들이 말한 대로 1호 임상시험을 통과한 업체 나올지 그렇게 되면 수가를 보는 분들 그다음에 그런 분이 나올 텐데 이제 과연 다 이제 임상이 승인되었다고 다 약제를 쓸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쟁점들은 정말로 의사들이 이런 앱이나 애플리케이션 통한 약제들을 쓸 거냐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뭐 기존 약들도 여러 가지 뭐 임상 1상, 2상, 3상을 통과해서 바로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쓰기까지는 여러 가지 좀 장애물들이 있고요. 뭐 마케팅 같은 데 필요할 거고 환자들이 정말로 이런 앱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유지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죠. 이게 왜냐하면 뭐 모바일을 쓰거나 그랬을 때 과연 65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이 기기를 계속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복약 수능도에 대한 문제들이 필요하고 파이프라인, 결국 정신건강 이야기라든지 일종 특별 만성질환들만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그 외에도 좀 늘어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결국은 이거는 의료기기란 말이에요. 결국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시큐리티 이런 부분이 되겠고 과연 해외에서 이런 비슷한 기기를 들어왔을 때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 그런 논의들도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 치료 기기는 특허권을 어디까지 보호할 거냐. 우리나라 이제 여러 약제들이 있으면 약간 특허권 만료들이 있고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이런 디지털 치료 기기들은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느냐, 복제기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논의되고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남은 시간은 대략 한 이제 조금 남았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는 실제 미래 의학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교육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 교육 보면은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자체를 교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코딩하는 것들, 뭐 이인서 대표님 직접 코딩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의료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치려는 노력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전혀 배우진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아르마노 어깨 너머로 배우고 대표님을 만나면서 배운 거고 이걸 정식 이제 코스 안에 들어가려는 노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으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터들, 그 다음에 VR이 요새 뭐 핫한 워든 메타버스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교육하려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 이유들 때문에 뭐 수술방 CCTV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공의 기간 동안에 실습을 잘 못해야 되는 경우는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아예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니메디 솔루션에서 업체 만든 건데 3D 프린터로 우리 몸의 위랑 비슷하게 이런 박스 형태에서 만들었고요. 내시경을 넣게 되면 실제 위랑 비슷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위암, 뭐 장상피 화생, 메타플라지아 이런 것들을 다 내시경 실제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이거를 한 군과 안 한 군과 차이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실제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해외 사례인데 백내장을 실제 환자를 가지고 전공의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시뮬레이터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백내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부분들을 이제 만나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까지는 백내장이에요. 요거는 아예 피부예요. 보톡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실제 의료 환경에 있어서 시술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예 이거는 몸 전체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뼈 만들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기구도 되겠고요. 이거는 아예 이제 오가노이드, 이제 뭐
재생 세포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아예 몸 전체를 이런 기구처럼 세포를 이용해서 만들려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비라고 하는 우리가 수술할 때 쓰는 의료 기구들인데 그 보비로 지졌을 때 타는 냄새라든지 물성 같은 걸 아예 정교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조금 더 나았던 게 이제 가상현실인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메타에서 인수한 오큘러스 퀘스트,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애플의 VR, 그다음에 햅틱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가지고 가상현실을 구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HMD, 헤드 마운트, 이게 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되겠죠. 이런 HMD라든지 촉감,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햅틱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이제 가상현실을 느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느냐? 보면은 먼저 해부학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층 가면 메디컬 IP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헤드 마운팅 디스플레이 쓰게 되면은 요 공간이 3차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내가 터치를 하게 되면은 몸 안에 있는 해부학 구조들 하나씩 볼 수 있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실제 해부학 교육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 해부학 교육의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가상현실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경희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헤드 마운팅 디스플레이 쓰고 해부학을 요 두 군데 서울대라든지 경희대에서는 지금 의과대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아예 이거는 이제 가상 환자를 만들어서 실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혈압, 뭐 호흡수, 심박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서 실제 환자처럼 터치하고 그러면 그런 동작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V심이라고 이제 그 우리 심폐소생술을 마네킹하는 업체들인데 그 마네킹하는 업체들 실제 가상 환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숨 찼을 때, 가슴 아플 때 이런 걸 했고 작년, 재작년 간호학생들이 이제 실제 의료기관에 실습을 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들을 이런 가상환자 통해서 했었고 그 경험들이 처음엔 조금 아무래도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쓰고 좀 어지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좀 적응되니까 나도 학습 의욕도 있고 모티베이션이 됐다 이런 논문들도 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병을 쓰고 있는 포르투갈에서 만드는 업체 바디 인터랙트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처럼 환자를 이제 혈압, 뭐 호흡수 줘가지고 하는 거고요. 뭐 그림 잘 보시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정맥이 생겨가지고 제가 실제적으로 이런 제세동기를 이어서 부정맥을 했고 실제 환자가 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상황하고 하고 이런 다양한 교육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 결국 이런 시뮬레이션은 가상 환자의 목적은 실제 환자에서 당황하지 않는 거죠. 실제 환자에서 아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가상 환자의 목적이 되겠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뭐 뉴베이스라는 업체에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워낙 착탈구들, 레벨 D를 벗고 입고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과정에서 오염되는 경우도 많아서 아예 그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런 하이플로 네이자 캐누라, 고유령 산소를 다루는 법까지 가상 환자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쓰고 이런 폐렴 환자를 볼 수 있는 실제 이제는 헤드마운트를 쓰고 하게 되면 이런 폐렴 환자를 보면서 진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 했던 케이스고 실제 이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간호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직까지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조금 나가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아마 그 책자에 없을 텐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의료기기들, 오늘 키메스가 의료기기도 많이 관심이 있을 텐데, 의료기기를 이런 가상현실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고요. 저희 병원에서 쓰는 인공호흡기를 똑같이 가상현실에서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처럼 만들게 되겠고, 값들을 주게 되면 인공호흡기 값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FI 산소량들이라든지 산소 호흡수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게 되면은 트러블 슈팅을 다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시나리오 만들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되게 되면은 실제 어려운 인공호흡기들을 간호라든지 의료진 입장에서 교육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게 되면은 이런 가상현실, 외국의 사례인데 인공호흡기를 AR 기반, 증강현실 기반에서 수리하고 원격 수리하면서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들 많이 고장나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AR,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인스트럭터 설명서가 내 옆에 다 보이게 되고 그 기계 앞에 이제 그게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면 그걸 원격으로 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고 이런 외국에서는 이제 보스턴 칠드런 하스피탈인데 이런 인공호흡기를 통한 여러 가지 교육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크모라고 해서 체외 순환기도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기기입니다. 이 기기 문제는 아주 힘든 환자들에게만 이 에크모를 적용하기 때문에 환자 가지고 실습을 전혀 할 수가 없죠. 이미 숙련되는 의료진들이 들어가서 에크모를 장동해야 되는데 날 때부터 이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구들을 이제 이런 가상현실 통해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에 있는 업체인데 프랑스에 있는 업체인데 이런 기구를 통해서 보면 숫자 값들이 실제 에크모랑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 값들을 조정함으로써
조금 더 이런 기기에 익숙해지고 기계를 잘 다룰 수 있게 해서 실제 환경에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게 이런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상현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봤을 때 대부분은 이제 만족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면은 대면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 생각컨대 대면과 대면의 교육이 매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교육의 텀들을 이런 가상현실이 좀 줄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앞으로 좀 보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환자랑 가상 환자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가상 환자보다는 실제 환자가 조금 더 교육학에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환자를 대상하는 교육들, 뭐 장르를 만드는 교육들, 호스피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가상현실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태아 같은 모습들도 이런 가상현실로 환자들 분한테 쓰게 되면은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조금 나가게 되면은 아마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바로 진행은 어렵겠지만 이제 비대면 협진 같은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외 여러 가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사례인데 거기서 혈관 수술을 할 때 이렇게 둘 다 이제 가상현실 AR 홀로렌즈를 쓰면서 서로가 이제 의견을 구하면서 수술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여기 이런 플랫폼들도 앞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은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 환자들 내가 예를 들면 브라질에 있는 환자다. 그럼 내가 한국에 있는 데서 흉부외과 수술을 하고 싶다. 이런 플랫폼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해외 환자 유치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학제 진료도 이게 암센터 케이스인데 다학제 진료라고 우리가 이제 암 치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병리과, 뭐 영상의학과, 방사종양학과 다양한 과들이 모여서 의논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대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가상현실 공간 내에서 구현해서 하려는 노력들이 좀 있었었고요. 이건 앞으로 조금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이런 걸 계속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이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기가 이제 의료기기가 통과했는데 이제 메디컬 IP라는 쪽에서 뇌 수술하는 부분들을 이제 식약처 인증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 수술하는 부위들을 이제 증강현실을 쓰게 되면 좀 표시를 하고 그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왜 이제 신경외과에서 먼저 쓰게 되면 신경외과는 이미 예전부터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기구들, 뇌 병변을 찾기 위한 기구들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진의 반감들이 적었죠. 결국 사용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케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도 이제 식약처에서 미리 이런 AR 기술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 심사 라인을 다 제공해줘서 업체들이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외에 이제 학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의료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한적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구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 RW, 리얼월드 에비던스라고 해서 전자 의무 기록을 가지고 이제 실제 약들이 처방하게 됐을 때 실제 환자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CT, 랜덤의 클리니컬 트라이얼, 우리가 이제 약을 쓰게 되면 임상 1상, 2상, 3상을 통해서 약들을 쓰게 되는데 그 약들은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 쓰게 되거든요.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실제 환자 썼을 때 어떤 건지를 전자 의무기를 통해서 리얼 에비던스를 통해서 조사하려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회사라든지 CRO 업체들이 관심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조금 알아뒀으면 좋은 게 이제 분상형 임상이라는 것들, 디센트라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조금 오늘 가시기 전에 좀 알아두시면 좋은 용어들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는 실제 임상을 하려면 환자들이 의료기관 중심이었거든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임상을 진행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아예 거꾸로 병원 쪽으로 찾아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진행은 어려운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쪽에서 환자 집을 찾아가서 피도 검사하고 동의서도 전자로 받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환자도 잘 지내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다국적 CRO 업체라든지 제약회사 굉장히 관심 있는 영역이라서 이건 좀 유심히 볼 수 있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식약처에서 관련 TF도 조금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데이터를 이제 굉장히 편하고 쉽게 모으려는 노력들도 이렇게 이제 앱이 통해 가지고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에 썼다고 하면은 이제 비대면으로 하려는 노력들도 있다. 특히 이제 FDA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트 원격을 통해서 의료 데이터를 모은 것들도 임상 시험에 인정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건 잘 안 보실 텐데 이제 우리 병원에서 저희 병원 선생님께서 만든 스타트업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암 환자에 대해서 항암제를 썼을 때 반응들을 이렇게 팍스 통해서 영상들을 넣게 되면 이 자체를 데이터를 한 군데에 모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 기기를 통해 가지고 의료 방법들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은 환자를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될까? 질병이 오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의료진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교육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할 텐데 그 후에도 궁금하신 분들 이메일
쪽으로 하시면 제가 뭐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